나는 어릴 적부터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에 자주 놀러가곤 했다. 여름방학 때면 가족들과 함께 머물렀던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 떠오른다. 할머니 댁은 작은 산촌 마을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에는 울창한 숲이 있었다. 그 숲에는 다들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금지된 숲이 있었는데 어린 마음에도 그곳은 알 수 없는 두려움을 주었다. 언젠가 방학을 맞아 할머니 댁에 머무를 때의 일이었다. 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을 때였다. 그날은 유난히 더운 여름날이었고 할머니와 엄마는 텃밭에서 일을 하고 계셨다. 나는 동네 친구들과 함께 뒷산으로 놀러갔다. 그중 한 친구가, 현우가 우리에게 속삭였다. 아, 금지된 숲에 들어가 본 적 있어? 모두 그 말에 움찔하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마을 어르신들이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경고하던 장소였다. 하지만 금기된 것에 대한 호기심은 우리 어린 마음을 자극했다. 나는 다른 친구들과 눈을 맞추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숲을 탐험해보기로 했다. 숲 입구에 다다르자 바람이 갑자기 싸늘해졌고 나뭇잎들이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무언가 우리를 감시하는 듯한 기분에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들어갔다. 숲 안은 어딘가 이상하게도 낯선 느낌이었다. 길을 잃지 않도록 내가 가져온 빨간 실을 나무에 묶으며 깊이 들어갔다. 숲속 깊은 곳에서 우리는 오래된 폐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에 둘러싸여 있었다. 누군가 예전에는 여기 사람이 살았던 것처럼 보이는 흔적들이 남아있었다. 우리는 폐가에 들어가 보기로 했다. 내부는 무너진 벽돌과 쓰러진 가구들로 어수선했다. 하지만 벽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사진 속 아이는 우리 또래로 보였는데 언제나 밝게 웃고 있었다. 그런데 그 사진 속 아이의 눈이 어딘지 모르게 우리를 따라오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한 친구가 말했다. 저 아이는 계속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러자 누군가가 우리 뒤에서 말을 걸었다. 얘들아, 무엇을 하고 있는 거니? 우리 모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낡은 옷을 입은 할머니가 서 계셨다. 그녀는 친절한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는 위험하단다. 얼른 나가렴. 우리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말을 따랐다. 숲에서 빠져나오면서 다시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 할머니는 어디에도 없었다. 신기하게도 우리가 묶어둔 빨간 실도 모두 사라져 있었다. 마을로 돌아와 그날 있었던 일을 어른들에게 이야기하니 다들 놀라며 말씀하셨다. 금지된 숲에 있는 폐가는 예전부터 사라진 소녀를 기다리던 할머니의 집이었다고. 그 할머니는 소녀가 실종된 이후로 홀로 숲속을 헤매셨고 오래전에 돌아가셨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겁에 질렸고 다시는 그 숲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이후로도 나는 종종 할머니 댁에 방문했지만 금지된 숲은 절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나도 어른이 되었지만 아직도 여름밤이 되면 그날의 일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그때 우리가 만났던 할머니는 정말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그 숲에는 아직도 이야기되지 않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이 이야기는 내가 할머니 댁에 갈 때마다 친구들에게 해주곤 한다. 누군가는 웃으며 믿지 않겠지만 또 누군가는 언제나 묘한 표정으로 듣곤 한다. 금지된 숲,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할머니의 이야기는 내게 오래도록 잊을 수 없는 공포 썰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고등학생 때부터 귀신이나 미신 같은 것을 전혀 믿지 않던 사람이다. 그래서 친구들이 귀신이 보인다거나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할 때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했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 기숙사 생활을 시작한 첫 학기에 나의 이런 신념을 뿌리째 뒤흔드는 일이 벌어졌다. 그 일은 새벽 2시쯤 내가 시험 공부를 하느라 방에 앉아 커피를 연신 마시고 있을 때였다. 나와 룸메이트는 다들 바빴던지 이날따라 룸메이트는 외박을 나가서나 혼자 방에 있었다. 복도를 따라 쭉 늘어선 방들은 다들 잠들었는지 조용했고 기숙사 전체에 낮게 깔린 적막감이 나를 감싸고 있었다. 모든 것이 고요한 가운데 갑자기 방 밖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마치 발끝으로 조심스레 걷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니 점점 소리가 커지며 내 방 문 바로 앞에서 멈췄다. 나는 그 순간 누군가가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문을 열어볼까 하다가 발소리가 멈춘 그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10분가량 서 있는 것을 느끼고는 선뜻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면서 한 사람이 들어왔다. 나는 놀라 얼어붙었고 그 순간 실내에 켜둔 스탠드 조명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들어온 사람은 바로 룸메이트였다. 그는 짓궂은 장난을 치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내게 말했다. 너 자고 있는 줄 알고 놀래켜주려고 했어. 나는 안심하고 웃으며 진짜 깜짝 놀랬잖아. 언제 들어왔어? 라고 물었다. 그는 대답 대신 침대에 몸을 던지며 피곤했는지 곧 잠에 들었다. 나도 그대로 공부를 접고 침대에 누웠다. 다음날 아침 새벽의 일이 물론 장난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내게 날벼락 같은 이야기가 들려왔다. 룸메이트가 교회에 있는 친구 집에서 늦잠을 자서 오늘 아침에나 돌아온다는 것이었다. 나는 머릿속이 하얘지며 어제 그가 틀림없이 내 방에 왔었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룸메이트는 그럴 리 없다며 웃어넘겼다.
결국 나는 그가 문을 통해 들어왔고 내 앞에서 잠들기까지 했던 사람이 진짜 룸메이트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러고 보니 스탠드 조명이 깜박이는 동안 그 사람의 얼굴이 명확히 보이지 않았던 것도 기억났다. 이상한 소름이 끼쳤다. 그 후로 기숙사 복도를 지날 때면 항상 누군가 뒤에서 나를 힐끗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한번 같은 시각에 방 밖에서 발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나는 이번에는 절대 침착하게 대처하기로 결심하고 바삐 문을 잡아닫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절대 문 밖의 것을 보지 말 것. 방 밖에서는 작은 속삭임이 들렸다. 보지마, 보지마. 문은 읽고 완전히 닫혔고 그 뒤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 기숙사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지만 그때 일을 떠올리면 여전히 등골이 서늘해진다. 돌이켜보건대 그날 밤의 방문자는 단순한 장난이나 사람의 소행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나는 다짐했다. 가능하면 절대 혼자 기숙사에 남아있지 않기로. 미신을 믿지 않던 나조차도 인생에 있어 어떤 현상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호기심 많고 겁없는 대학생 세 친구 민준, 소희, 그리고 동욱은 곤지암 정신병원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소문으로만 듣던 그 정신병원에 기묘한 사건들과 그곳에서 일어났다는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에 매료돼 있었다. 그곳은 몇 년 전부터 사용되지 않은 채 버려졌고 지역 주민들은 그곳에 유령이 나타난다고 수군거렸다. 준비를 마친 세 친구는 깜깜한 밤을 틈타 정신병원을 향해 출발했다. 세상은 고요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스며들고 있었다. 초입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을 넘긴 시각이었다. 달빛이 희미하게 건물의 윤곽을 비추고 있는 가운데 그들은 폐허가 된 건물을 마주했다. 먼저 병원의 입구에 들어서자 썩은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벽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1층 로비는 어둠 속에서 기묘한 형상으로 드러났고 먼지 쌓인 바닥에는 누군가 남긴 발자국이 어지러이 찍혀 있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고 말했다. 여기 정말 오래된 것 같아. 사진에서 봤던 것보다 상태가 더 안 좋네. 소희는 두려움을 이기려 애쓰며 말을 이었다. 우리가 여길 온다는 게 진짜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그냥 돌아갈까? 하지만 동욱은 호기심이 앞섰다.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가긴 아쉽잖아. 저 위층에도 가보자. 그리하여 그들은 삐걱대는 계단을 통해 2층으로 향했다. 그곳은 더욱 음침했다. 벽에는 오래된 포스터와 걸리적거리는 전선들이 늘어져 있었다. 기분 나쁜 정적 속에서 갑자기 어디선가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세 친구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동공이 커졌다. 방금 소리 들었어?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마 그냥 바람소리겠지? 동욱이 말하며 화장실로 향하는 복도를 가리켰다. 하지만 소희는 그 소리가 바람일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됐다. 복도를 지나 그들은 병실 문 앞에 섰다. 잠겨있을 것만 같았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병실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찼고 벽 곳곳에 낙서가 가득했다. 여기서 나가야 해. 그녀가 온다 같은 문구들이 의미심장하게 적혀 있었다. 느닷없이 조명이 깜빡이며 병실 전체가 흰빛으로 잠겼다가 다시 어둠으로 돌아왔다. 긴장한 민주는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다. 진짜 이건 이상해. 우리 그만 나가자고. 주변을 둘러보던 동욱이 병실 한 칸 도어락이 떨어진 수납장을 가리켰다. 그는 호기심에 그곳을 열어보기로 했다. 수납장을 열자 역사책 사이에 낡고 빛바랜 일기장이 발견됐다. 그 일기는 누군가 필사적으로 남긴 듯한 글자로 빽빽이 채워져 있었다. 이게 뭐지? 소희가 다가와 일기장을 쳐다봤다. 그러나 그 순간 잠자코 있던 병실 문이 억소리도 없이 쾅 닫혔다. 세 친구는 비명을 지르며 문으로 달려갔지만 아무도 문을 열 수 없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점점 더 명확하게 그들의 귀를 찌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녹슨 휠체어를 끌고 다니는 듯한 소리였다. 그 소리는 그들이 갇힌 병실 가까이서 멈췄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하지? 소희가 울먹이며 말했다. 민준과 동욱도 어떠한 탈출구도 찾지 못한 듯 절망했다. 그러나 그때 뭔가에 홀린 듯이 동욱이 일기장을 펼쳤다. 그 일기장 속에는 자신들이 이곳에 들어올 것을 예언이라도 한 듯한 글이 적혀 있었다. 3명이 여기 온다. 그들은 진실을 보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때 갑작스럽게 발밑으로 가벼운 진동이 느껴졌고 병실 바닥의 타일들이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그 아래에서 그들에게로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세 친구는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렸고 그 순간 다시 조명이 깜빡이며 병실이 환해졌다. 그리하여 문은 다시 열렸고 세 친구는 숨을 헐떡이며 병실을 빠져나왔다. 그들은 계단을 뛰어내려가 로비를 지나쳐 밖으로 뛰쳐나가며 되돌아보지도 않고 그날의 모험을 끝냈다. 때리는 심장을 가라앉히며 그들은 차에 올랐고 뒤돌아보자 병원의 창문 하나에 어렴풋이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그림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로 그들에게 그 사건의 진실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되었고 그날 밤의 일기장은 영원히 결말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곤지암 정신병원은 여전히 유령이 떠돈다는 소문으로 그저 지나간 과거의 장소로만 남아 있을 뿐이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상상 속에서 비롯된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포썰들은 우리에게 인간의 두려움과 호기심이 어느 선까지 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